탐관오리의 탐욕에 억울하게 아내를 잃은 사내. 그는 매일 밤 손가락을 깨물어 붉은 피로 아내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정, 짙은 매화 향기가 퍼지더니 화폭 속 죽은 아내가 스르르 걸어 나와 남편의 빈잔에 술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부부에게는 어떤 피 맺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서늘한 기담. 손수건 단단히 준비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보시지요. 나담 한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사랑입니다. 조선의 어느 작은 고을 한켠에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소룡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소룡은 붓 하나로 먹고 사는 하찮은 환쟁이에 불과했지만 소룡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산수와 한 폭, 화조도 한 장은 고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장터 귀퉁이에 좌판을 펼치고 앉아 그림 한 점을 팔면 보리쌀 한 줌을 사올 수 있었고 그 한 줌의 보리쌀로 연화는 남편 입에 먼저 밥숟갈을 밀어 넣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스했고 없었지만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소룡과 연화가 함께 살아가던 작고 고요한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들을 오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고을을 쥐고 흔드는 자는 조사또였습니다. 조사또는 관아의 담장 안에 앉아 백성들의 피를 쪽쪽 빨아 기와집을 짓고 날마다 기생들을 불러 술잔을 기울이며 없는 죄를 만들어 선량한 백성에게 뒤집어 씌우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인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조사또의 이름만 들어도 몸을 움츠렸고 조사또의 가마가 거리를 지나면 아이들조차 문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짐승의 탈을 쓴 사람의 형상이 관복을 차려입고 관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은 바로 그날 장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사또가 행차 도중 우연히 지나치게 된 장터에서 연화의 고운 자태가 조사또의 탁하고 더러운 시선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비단처럼 고운 피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눈, 바람결에 살짝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 그 순간 조사또의 눈 속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짐승 특유의 욕망이 불꽃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조사또는 그날 저녁 소매 안에 음흉한 계획을 품은 채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소룡과 연화의 초가집 살인무는 포졸들의 발길에 박살이 났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좁은 마당을 가득 채웠고 조사또는 비단 도포를 걸친 채 거만하게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소룡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포승줄에 묶여 흙마당에 무릎을 꿇었고 조사또의 손짓 한 번에 가죽 채찍이 소룡의 등과 어깨를 사정없이 갈랐습니다. 없는 죄, 꾸며낸 죄 환곡을 떼먹었다는 터무니없는 죄목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소룡이 울부짖었고 연화는 남편이 맞는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조사또는 연화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거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밤 수청을 들면 소룡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을 여몄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지만 연화의 가슴 속에는 이미 죽음의 결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사또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연화는 치마폭 깊숙이 숨겨두었던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가슴에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짐승의 손에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피가 흰 저고리를 물들이며 번져나갔고 연화의 입술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남편의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소룡, 소룡, 소룡.
그 이름 석자가 입술 위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이윽고 차갑고 고요한 침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소룡은 포승줄에 묶인 채로 아내의 죽음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싸늘한 주검이 마당에 던져졌을 때 소룡은 말도 눈물도 비명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한꺼번에 소멸하는 것 같은 그 순간 소룡의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 물러가고 관아의 횃불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소룡은 한동안 아내의 주검 곁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룡은 붓을 꺾었습니다. 아내를 묻고 돌아온 날 소룡은 방 안에 쌓인 화선지와 붓들을 바라보았지만 단 한 가닥의 의욕도 손끝에서 솟아오르지 않았습니다. 먹을 가는 일도 붓에 물을 먹이는 일도 무언가를 그린다는 행위 자체가 소룡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룡은 대신 독주를 마셨습니다. 입술이 타들어가고 목구멍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도 잔을 내려놓지 않았고 그렇게 마시고 또 마시다가 쓰러져 잠이 들면 꿈속에서 연화의 얼굴이 나타나 소룡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연화는 없었고 빈 잔과 찬 방바닥과 아무것도 없는 허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독주에 취해 비몽사몽이 된 소룡의 손이 무의식 중에 무언가를 더듬었고 손끝에 잡힌 것은 다름 아닌 붓자루였습니다. 소룡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촛불을 밝혔습니다. 화선지를 펼쳤습니다. 먹을 갈아야 했지만 먹물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소룡은 본인의 검지 손가락을 이 사이에 물었습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나왔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붉은 핏방울에 먹물을 한두 방울 섞어 소룡은 그 피먹으로 화선지 위에 붓을 그어내렸습니다. 아내의 눈썹부터 그렸습니다. 부드럽게 휘어지던 그 눈썹. 그 아래 가늘고 맑은 눈, 오똑한 코, 소룡의 이름을 불러주던 입술. 소룡은 울면서 그렸습니다. 눈물이 화선지 위로 뚝뚝 떨어져 피먹과 뒤섞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얼룩 위로 다시 붓이 지나갔습니다. 언제 완성되었는지도 모르게 아내의 얼굴이 화선지 위에 살아났습니다. 선명하면서도 어딘가 슬프고 아름다우면서도 가슴이 저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한 번 낮게 울었고 퀴퀴하고 축축한 방 안에 갑자기 짙은 매화 향기가 물결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소룡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세워둔 화폭이 잔잔한 물결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화폭의 가장자리가 분명히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치마폭을 사박거리며 연화가 걸어 나왔습니다. 투명했습니다.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았지만 잡히지 않을 것이 분명한,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있는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소룡의 거친 뺨을 서늘한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소룡은 그 차가운 감촉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죽었지만 거기 있었고 없어야 했지만 있었습니다. 소룡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 없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짧고 아름다운 재회에 밤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 날 아침의 햇살은 잔인하게 밝았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초가집 살인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만한 팔자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선 자는 조사또였습니다. 조사또는 마루에 가지런히 놓인 소룡의 붓들을 비단 꽃신으로 지그시 밟으며 입가에 비웃음을 한껏 걸었습니다. 어젯밤
피눈물을 흘린 흔적이 역력한 소룡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조사또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보름 뒤에 생신 잔치가 있고 마침 한양에서 관찰사 영감이 내려오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빛낼 조선 최고의 팔폭 병풍을 소룡이 그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연화의 무덤을 파헤쳐 뼈를 갈아버리겠다는 협박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소룡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손의 주먹이 떨리고 이를 악무는 턱이 떨리고 눈 뒤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소룡은 그 모든 것을 꾹꾹 눌렀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복수는커녕 연화의 무덤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소룡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룡은 천천히 눈에 초점을 흐렸습니다. 입가에 바보 같은 웃음을 걸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헤헤헤, 예, 사또 나으리 아주 으리으리한 병풍 대령하겠습죠. 살려만 주십시오요. 조 사또는 통쾌하다는 듯 껄껄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마당의 흙바닥 위로 소룡의 주먹 아래에서 스며 나온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소룡의 집 앞에는 사또가 보낸 포졸 2명이 교대로 감시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소룡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헝클어 새집처럼 만들고 콧물을 훌쩍거리며 붓을 입에 물고 개처럼 네 발로 기어 다녔습니다. 화선지 위에 달발 같은 선을 긋다가 갑자기 히히 웃기도 하고 먹물을 손으로 찍어 자기 이마에 바르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완전한 미치광이 행세를 했습니다. 포졸들은 그런 소룡을 보며 땅바닥에 침을 뱉고 비웃었습니다. 마누라 잃고 메타작 몇 번 당하더니 혼이 빠져버린 불쌍한 놈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자정의 어둠이 내려앉으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포졸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그 순간 소룡의 눈빛이 굶주린 호랑이처럼 번뜩이며 살아났습니다. 낮 동안 흐리멍덩하게 풀려있던 눈이 서늘하고 날카롭게 좁아졌고 구부정하게 웅크리고 있던 등이 쭉 펴졌습니다. 방 안에 매화 향기가 피어오르면 화폭에서 연화가 걸어 나왔습니다. 연화는 투명한 몸으로 소룡의 곁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그 서늘한 손으로 먹을 갈기 시작하면서 연화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떠돌며 고을의 원혼들에게 들은 비밀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룡은 처음에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소문이나 풍문이 아니었습니다. 조 사또가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풀어야 할 구휼미를 빼돌리고 관아 뒤뜰 늙은 고목나무 아래에는 은괴를 파묻어 두었다는 것. 조 사또의 비리를 눈치채고 캐내려 했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시신이 몰래 묻힌 장소, 뇌물과 착취의 기록이 담긴 비밀 장부가 숨겨진 곳까지 죽어서도 이승을 떠돌며 울부짖는 원혼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들이었습니다. 소룡은 붓을 쥐었습니다. 이를 깨물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복수의 불꽃이 맹렬하게 타올랐지만 소룡은 그 불꽃에 기름을 붓는 대신 냉정하게 전략을 짰습니다. 단순히 조 사또를 칼로 찌른다고 해서 연화의 한이 풀리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 사또의 추악한 민낯이 샅샅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부서지고 짓밟히는 것을 온 고을이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연화의 피눈물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을 것이었습니다. 소룡은 화선지를 펼쳤습니다. 겉으로는 조 사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아름다운 십장생도를 그릴 것입니다. 학이 날고 소나무가 푸르고 사슴이 노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명화를. 그러나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오직 아는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림을 겹쳐 넣을 것입니다. 소룡의 붓끝은 아내의 원한과 고울 원혼들의 피눈물을 함께 머금으며 화선지 위를 달렸습니다. 밤마다 연화가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소룡이 기암괴석을 그릴 때 연화의 서늘한 손가락이 위치를 짚어주었고, 소룡이 소나무 가지의 방향을 고민할 때 연화가 살며시 붓끝을 유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완성해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복수의 그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찬란했습니다. 금가루를 흩뿌린 듯이 빛나는 배경 위에 학이 우아하게 날아오르고, 수백 년 묵은 소나무가 힘차게 가지를 뻗었으며 구름 사이로 드러난 달빛 아래 사슴이 평화롭게 논일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명품이었고 누가 보아도 탄복할 수밖에 없는 천재의 솜씨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림의 속살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암괴석의 그림자 속에는 억울하게 굶어 죽은 백성들의 해골 형상이 숨겨져 있었고, 소나무 가지가 휘어지는 그 굴곡 속에는 목이 매달린 시신들의 형상이 교묘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유유자적 논의는 사슴의 얼룩무늬는 단순한 점들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촘촘하고 세밀한 점묘법으로 그려진 그 무늬들은 관아 뒤뜰 고목나무 아래 은괴가 묻힌 정확한 위치와 비밀, 장부가 숨겨진 장소를 정밀하게 기록한 지도였습니다. 연화의 영역이 소룡의 붓끝에 스며들자 그림 전체에서 묘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보는 이의 눈이 자꾸만 그 기운에 끌리는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욕이었습니다. 보름이 흘렀습니다. 밤마다 소룡과 연화가 함께 완성해온 팔폭 병풍이 드디어 마지막 붓질을 맞이했습니다. 촛불 아래 놓인 병풍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세상에 이런 그림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화려하고 눈부셨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투명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따라 시선을 옮기면 탐관오리에 썩어 문드러진 죄상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룡은 붓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도 소룡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서늘하고 투명한 손으로 소룡의 거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함께 버텨온 고통의 무게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파르르 떨리며 내일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조사또의 생신 잔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관아, 앞마당은 이른 시각부터 분주했습니다. 산의 진미가 상 위에 쌓이고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가 담장을 넘어 거리에까지 울려 퍼졌으며, 고을에 힘께나 쓰는 양반네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또의 생신 잔치인 동시에 한양에서 내려오는 관찰사 영감을 대접하는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잔치의 규모는 여느 때보다 훨씬 컸습니다. 구경꾼들도 관아 담장 밖으로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인파 속 구석 자리에 갓을 푹 눌러쓰고 낡은 도포를 걸친 채 국밥을 말아 먹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 선비가 누구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길 한 번 받지 못하는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갓 아래서 이따금 드러나는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게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이윽고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당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콧물을 질질 흘리며 입을 해벌쭉 벌린 사내 하나가 수레를 끌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는 거대한 팔폭 병풍이 비단 보자기에 쌓여 실려 있었습니다. 소룡이었습니다.
소룡은 발을 비틀거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상석에 앉은 조 사또를 향해 꾸벅 넘어질 듯 절을 했습니다. 기름진 배를 출렁이며 상석에 앉아 있던 조 사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디 한번 펼쳐보라고 거만하게 명했습니다. 맘에 들지 않으면 목통을 날려버리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소룡은 헤헤거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병풍 앞에 섰습니다. 밧줄을 잡은 소룡의 손이 단 한순간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밧줄이 끊어지고 팔폭 병풍이 촤라라 소리를 내며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잔칫마당에 모인 수백 명의 입에서 일제히 와 하는 탄성이 터졌습니다. 찬란했습니다. 금가루가 뿌려진 듯 눈부신 배경 위로 십장생들이 살아 숨 쉬듯 그려져 있었고 학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만 같았으며 천년 묵은 소나무의 소립 하나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서로를 찌르며 속닥거렸고 관찰사 영감도 눈을 둥그렇게 뜨며 무릎을 쳤습니다. 조 사또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아주 흡족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헤헤거리던 소룡이 조용히 허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굽었던 등이 차갑고 단단하게 일어섰습니다. 흐리멍덩하게 풀려있던 눈에 초점이 맞아들어 오더니 그 안에서 호랑이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콧물을 쓱 닦아내고 소룡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보 흉내를 내던 아까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당을 꿰뚫는 벼락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탐관오리 놈아, 내 놈의 추악한 무덤을 내 손으로 그려왔다. 순식간에 잔칫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조 사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소룡은 오른손 검지를 이 사이에 물었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소룡은 그 손가락을 입에 물고 붉은 핏방울을 한껏 머금었다가 병풍을 향해 힘껏 뿜어냈습니다. 핏방울이 화폭에 닿는 순간 눈을 의심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선지 위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듯 숨겨진 형상들이 먹물처럼 번져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게 그려진 기암괴석의 그림자 속에서 해골들의 형상이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우아하게 뻗어 있던 소나무 가지 위로 목이 매달린 시신들의 형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잔칫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입을 막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룡이 손가락으로 사슴에 얼룩무늬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것이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고 고을 백성들에게 풀었어야 할 구휼미를 빼돌렸고 관아 뒤뜰 늙은 고목나무 아래에는 파묻어둔 은괴의 정확한 위치와 죄상이 빼곡히 적힌 비밀 장부의 은닉처를 기록한 지도라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고 주먹을 쥐며 이를 가는 이도 있었습니다. 조 사또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미치광이 놈을 당장 쳐라. 요술을 부리고 있다. 저놈의 목을 쳐라. 조 사또가 덜덜 떨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들고 소룡에게 달려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에서 국밥을 말아 먹던 그 선비가 상을 뻥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멈추어라. 선비의 손에 번쩍이는 마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사방에서 역졸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관아 담장을 타고 넘는 소리,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 말발굽 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이며 잔칫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 사또는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움직였지만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찢어질 듯 날카로운 눈으로 병풍을 노려보다가 역졸들을 향해 지체 없이 명했습니다. 당장 관아 뒷마당, 고목나무 아래를 파보라고. 잠시 후 흙투성이가 된 역졸들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두 손으로는 들기도 벅찬 은괴들이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 뒤를 이어 흙 묻은 장부들이 쏟아졌습니다. 수년에 걸친 착취와 뇌물과 살인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 오만방자하던 조 사또가 바지에 누런 오줌을 지리며 소룡의 발밑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이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화의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빼앗아 버린 그 입에서 떨리고 울먹이는 살려달라는 말이 기어 나왔습니다. 소룡은 바들바들 떠는 조 사또의 상투를 콱 움켜쥐고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소룡의 아내 연화가 흘린 피눈물을 이제 내 놈의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암행어사의 불호령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무고한 여인을 죽음으로 몬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라지만 살아서 평생을 죄인으로 끌려다니며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암행어사는 선언했습니다. 조 사또는 목에 무거운 칼을 차고 짐짝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통쾌함에 눈물을 흘리며 썩은 달걀과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수년 동안 억누르고 눌러왔던 원망과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룡은 그 자리에 서서 조 사또가 끌려가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화야, 보이느냐, 보이느냐고 소룡은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암행어사는 소룡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 그림이 없었다면 저 짐승의 꼬리를 영영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소룡이 억울함을 풀고 고을을 구한 공로로 나라에서 내리는 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조 사또가 빼돌린 재물의 절반이 소룡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룡의 천재적인 솜씨를 인정한 암행어사의 상소 덕분에 소룡은 한양화원으로 당당히 발탁되어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환쟁이가 아내를 잃은 폐인이 바보 흉내를 내며 온갖 굴욕을 견뎌온 그 사내가 마침내 금이환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었습니다. 소룡은 텅 빈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밝히고 앉으니 피로 그린 아내의 초상화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눈썹, 눈, 코, 입. 소룡이 기억하는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짙은 매화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폭이 잔물결처럼 일렁이더니 연화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화는 달랐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고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맺혀 있던 한이 녹아내린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연화가 소룡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의 크신 사랑 덕분에 한이 모두 풀렸다고, 이제는 홀가분하게 저승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연화가 말했습니다. 연화의 투명한 몸이 천천히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딧불이가 흩어지듯 반짝이는 점들로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룡은 손을 내밀었지만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소룡은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 훗날 소룡도 붓을 놓는 날이 오면 그때 저승에서 다시 만나 천년만년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연화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매화 꽃잎처럼 흩어졌습니다. 빛나는 조각들이 방 안에 가득 차더니 창호지 틈새로 빠져나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화폭 속에 남아있던 연화의 얼굴도 눈 녹듯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하얀 화선지만이 남았습니다. 소룡은 그 빈 화선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매화 향기가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화폭 안에 없었지만 소룡의 가슴 안에는 영원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한 소룡의 붓끝은 언제나 연화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밤은 고요했고 매화 향기는 천천히 사그라들며 먼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소룡은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양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화선지 위에 붓을 대었습니다. 매화 한 가지를 그렸습니다. 연화라는 이름처럼 연꽃 위에 피어난 매화를, 그것이 소룡이 아내에게 남기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이것이 환쟁이 소룡의 이야기입니다. 붓 하나로 진실을 그려내고 사랑 하나로 죽은 아내의 한을 풀어준 사내의 이야기. 세상이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권력 앞에 무릎 꿇을 것을 강요해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붓끝을 놓지 않았던 화가의 이야기. 그리고 죽어서도 남편의 곁을 지키며 함께 복수를 완성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인했던 여인 연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소룡의 붓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연화의 사랑은 죽음보다 깊었습니다.